안녕하세요. 해피약사 진약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뇌질환에 대해서 알기 전에 뇌에서 이루어지는 신경 전달의 원리, 그리고 아리셉트, 메만틴 같은 약물 작용의 기전에 대해서 먼저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림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이해해 주시고요. 먼저 신경 전달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방향은 이쪽으로 흐른다고 우선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여기 신경절에서 뭔가 이렇게 자극을 딱 받았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원래 신경세포 밖에는 플러스 극이었고 안쪽에는 마이너스 극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 자극을 여기 하야했어요. 누가 찔렀어요. 아니면 추워요. 더워요. 통증이 오면은 이 세포들이 여기서 이 마이너스 극이 안쪽이 다시 플러스가 되고 얘는 다시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이렇게 차차차차차차차 이동해 가면서 여기에까지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화학 반응으로 이루어지고 화학적 신경 전달,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전기적 신호 전달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전기적 신호 전달에서 중간에 화학적 신호 전달, 그리고 전기적 신호 전달. 그러면 중간에 그냥 쭉 가지 왜 이렇게 중간에 화학적 신호 전달을 체계를 만들었나? 신은 절대 쓸데없는 짓을 하지가 않죠. 모든 자극에 반응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자극에 모든 걸 다 반영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화학적 신호 전달로 이 반응을 조절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런 시냅스 절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금방 설명해 드린 이 도대체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는 거는 어떻게 바뀌냐, 이거에 대해서 다시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짠. 요 세포 하나 떼왔다고 생각하면은 우선에 여기 세포 밖에는 여기 전기적 신호 전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전기적 신호 전달이 이루어지는지 자세하게 한 부분을 떼와서 이렇게 모식도로 그려보면은요. 처음에 그 자극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세포 밖에 나트륨 이온이 많이 존재하고 세포 안쪽에는 칼륨 이온이 존재합니다. 파란색 칼륨 이온이에요. 밖에도 조금 있기 때문에 칼륨 하나 두고 안쪽에 나트륨 하나 두겠습니다. 그래서 밖에는 지금 나트륨 양이온이 존재들을 하고 안쪽 얘네 둘 다 양이온이잖아. 근데 세포 안에는 Cl 이온 등등 세포 안쪽에는 지금 평상시에는 마이너스 이온 상태예요. 얘는 근데 이 왔다 갔다 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얘는 여기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극이 들어오면은 여기 나트륨 채널이 열려요. 나트륨 채널이 열리면은 얘네들이 막 이렇게 들어온대요. 쭉쭉쭉쭉. 나트륨 채널부터 먼저 열립니다. 빨간색 나트륨 채널이에요. 착착. 자, 들어올게요. 그러면은 전의 상태보다 예를 들어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이라고 했으니까 양이온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요거를 도표로 한번 그려볼게요. 세포 안쪽에 자극이 없을 때 마이너스 70 정도, 70 볼트라 정도를 했다면은 이온들이 자극이 받으면 나트륨 채널이 열려서 나트륨 이온들이 쭉쭉쭉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 양 이온 전압이 이렇게 상승하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너무 많이 됐어요. 쭉 상승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온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데 여기 지금 그러면은 양이온이 존재해서 그대로 있냐? 그게 아니고 여기야 양이온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면은 여기 제가 검정색으로 그려 놓은 거는 칼륨 이온 채널이에요. 칼륨 이온들이 하나씩 빠져나간다고요. 너무 분국이 많이 됐을 때 빠져나가고 빠져나가고 그러면은 요 상태가 되겠죠. 근데 우리 처음 하면 잠깐 기억하시면은 원래 여기 나트륨 이온은 밖에 있었고 칼륨 이온이 안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지금 처음이랑 반대 정량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때 얘를 다시 돌려주려고 어떤 게 되냐면은 나트륨 칼륨 펌프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트륨 다시 나가고 밖에 있던 칼륨은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나트륨 나가고, 자, 펌프 돌려서 나트륨 나가고 칼륨 다시 펌프로 들어오고
그럼 우리 처음 봤던 세포 밖에 나트륨 이온들이 많이 존재하고 세포 안쪽에는 칼륨 이온이 존재하는 거죠. 요거를 세포 내 전압으로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처음에 자극이 없을 때는 마이너스 70 정도 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50, 요 값을 우리 문턱 값이라고 해요. 글씨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문턱 값이라고 하는데 여길 때는 그렇게 전이 차가 나지 않다가 이렇게 점점 세포 안쪽으로 양이온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어느 순간 0을 넘겠죠. 그리고 한 20 정도, 20이나 30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나트륨, 칼륨 펌프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20 정도 됐다가 다시 칼륨 채널이 다시 밖으로 열려서 이 칼륨 이온들을 밖으로 내보내니까 다시 전기 전압이 쭉 음이온 쪽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다가 평소시보다 조금 더 과해서 내려갔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이렇게 돌아오는 방향을 갖습니다. 칠판에 설명했던 부분 다시 한번 예쁜 그림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평상시에는 마이너스, 세포 안쪽에는 마이너스 전압을 띠고 밖에는 플러스 전압을 띠다가 외부에 자극이 오면은 아까 나트륨 채널이 열려서 세포 안쪽으로 양이온들이 쏟아져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죠. 자극이 들어오면은 점점점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자극이 전달되고 나서는 다시 칼륨 세포 안에 있는 칼륨 채널이 열려서 양이온들이 나가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음이온의 원래 전압을 회복한 부분이죠. 그래서 전달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여기 시냅스 전까지 이 전기적 신호를 보낸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큰 그림으로도 보시면은 이렇게 전달된 부분들이 나트륨 채널, 나트륨 이온들이 세포 안쪽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적 신호 전달에 이어서 이 시냅스 간극 사이에서 화학적 신호 전달을 어떻게 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전이 의존성 칼슘 통로라고 써놨어요. 원래는 다시 복습하면은 바깥쪽이 양이온, 안쪽이 음전하를 띠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안쪽이 양전화, 바깥쪽이 음전화가 되면은 이 칼슘 통로가 열려요. 그러면은 칼슘 이온들이 손손손 들어오겠죠. 이 칼슘 이온들이 들어오면 이 포자들이 이렇게 막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막 쪽으로 이동하면은 막과 여기 이렇게 세포막을 공유하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 있던 우리 신경전달 물질, 아세틸콜린, 뭐 다른 물질들, 도파민 등등의 물질들이 여기에 밖으로 방출되게 있죠. 다시 녹색으로 써볼까요? 신경전달 물질, 여기 소자에 들어있던 이 방출된 물질들이 여기 후 시냅스의 센서에 이렇게 부착하게 돼요. 얘가 이렇게 바로 쏙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센서에 이렇게 방출된 물질들이 여기에 부착하게 되면은 밖에 이 시냅스 간극 사이에 있던 나트륨 이온들이 다시 여기로 쏙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트륨 이온들이 간극의 이 시냅스 세포 안쪽에 많이 모이게 되면은 이쪽에 다시 양극을 띠고 바깥쪽에 다시 음극을 띠겠죠. 이렇게 화학적 물질에 의한 신경 전달 기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여기서 우리는 약사니까 의약품의 작용 기전에 대해서 여기서 해당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신경 전달이 만약에 이게 근육 세포에서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첫 번째 근육에서의 상황이라고 설정하고요. 이 근육에서 전후 시냅스에 만약에 여기 아까 그 신경전달 물질이 결합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 결합하는 부위에 만약에 항체가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은 이 신경전달 물질이 여기에 센서에 결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럼 이 채널이 열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결합을 방해하는 이 항체가 생성되는 이 질환을 우리는 중증 근무력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후세포의 전후 스냅스에서 아무리 신경전달 물질을 보내서도 항체가 결합해 버려서 여기 전달될 수가 없으니까 근육이 수축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마음대로 신호 전달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근육을 힘을 쓸 수가 없는 게 근무력증의 질병의 원인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세포가 지금 근육에서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경전달 물질 이 배출 자체가 여기서 억제되는 거.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는데 신경전달 물질의 배출 여기를 아예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요게 우리가 독소 중에서 가장 독한 보톨리노스 톡신. 신경전달 자체를 차단해서 이 사람의 신경전달을 할 수 없는 거. 보톨리노 톡신. 이거 아시죠? 보톡스. 얘를 연하게 녹여서 만든 게 보톡스잖아요. 그래서 우리 근육이 수축해서 생긴 게 주름인데 이 수축을 못하니까 늘어지니까요. 이 주름이 덜 펴진다. 이런 원리로 보톨리노스 톡신을 연하게 녹여서 주사하는 게 보톡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육의 상황이 아니고 뇌 속의 신경전달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질환을 요 기전에서 어떤 우리가 의약품을 알 수 있냐 하면은 우리가 신경전달 물질이 이렇게 여기에 센서에 반응을 하고 나서 다시 이 신경전달 물질은 재사용을 해요. 이렇게 재흡수되는 거. 이 재흡수되는 기전 자체를 억제시키는 것을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는 항우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경전달 물질의 재흡수 억제. 그리고 두 번째, 여기가 원래는 칼슘 전이차에 의해서 칼슘 이온이 들어와야지 요 포자들이 이렇게 신경전달 물질을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해서 이 밖의 세포로 나트륨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원래의 기전인데 칼슘 이온의 흡수가 안 됨으로도 불구하고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강제로 신경전달 물질을 막 배출시키는 거. 그것이 무서운 마약. 그중에 암페타민의 작용 기전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신경전달의 기전, 신경전달을 물질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지금은 의약품의 작용 기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약품의 작용 기전이 어떤 부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그 물질의 한계도 알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방향성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꼭 알아야 되겠죠? 우선 아리셉트, 도네페질 성분의 아리셉트는 우리 몸속에 아세틸코에이가 이렇게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지죠. 아세틸코에이가 코에이와 아세틸콜린으로 분해되죠. 아세틸콜린으로 분해되다가 이렇게 시냅스 베지컬에 의해서 밖으로 방출되면은 우리 앞에서 했죠. 아세틸코에이가 방출되는 기전. 이 아세틸코에이가 이 센서 여기 작용하고서 나트륨이 들어가게 해준다고 말씀드렸어요. 리셉터에 작용해서. 여기 작용하고 나서는 아세테이트와 콜린으로 분해돼요. 그래서 이 아세테이트는 우리 아시죠? 식초도 아세테이트고 이 몸속에서 꼭 필요한 물질이잖아요. 그리고 콜린이라고 분해된 이 물질은 다시 이렇게 재흡수되어서 다시 아세틸코웨에 이렇게 써여지겠죠. 이렇게 순환하고 재사용하게 되는데 아세틸콜린을 분해시키는 아세틸콜리네이즈 이것을 차단하는 물질 여기 한번 표시해 볼까요? 이 차단하는 물질 얘가 도네페질의 작용 원리입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우리가 도네페질이 아세틸콜리네이즈를 차단시켜서 이 분해를 막으니까 상대적으로 아세틸콜린의 양이 늘어나는데 이게 우리가 몸속은 항상 그렇듯이 이 콜리네이즈를 차단하면은 우리 몸은 얘가 부족한가 보다. 얘를 더 많이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우리가 시중에 판매되어 있는 뇌 영양제의 문제점이 이 콜린 보충제잖아요. 콜린 보충제를 만드는 이유는 아세틸콜린의 양을 많이 늘려주도록 만드는데 우리가 치매의 문제점은 뭐라 그랬어요? 이 센서에 이 찌꺼기가 껴여서 이 리셉터가 고장났기 때문인데 이 아세틸콜린만 많다고 해서 리셉터의 고장을 보완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를 차단시키는 도네페질 성분은 의약품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리셉트의 작용의 한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나온 제제가 메만틴 제제인데
이 그림은 메만틴의 작용 기전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글루타민성 뉴론에 대한 모식도를 보겠습니다. 요 세모, 얘가 글루타메이트고 마그네슘, 빨간 거, 노란 거 칼슘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우선에 이 글루타메이트가 정상인은 이렇게 흘러나와 있지가 않아요. 근데 치매 환자는 이렇게 밖으로 새 나와 있거든요. 새 나와 있으면 이 글루타메이트가 여기 센서 그 리셉터에 딱 붙으면은 원래 마그네슘이 딱 마개인데 이 마그네슘 마개가 떨어져 나가. 그러면은 글루타메이트가 붙죠. 그러면은 밖에 있던 칼슘 이온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안쪽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신경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통의 상태에도 일반적인 신경 전달 상황이 다 아닐 때도 이 치매 환자는 글루타메이트가 이 시냅스 간극에 흘러나와 있기 때문에 이 노이즈, 찌릿찌릿찌릿,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호 전달에 방해되는 노이즈가 막 생각이 되죠. 그러면 정상적인 신호 전달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글루타메이트가 신경 흥분 전달 물질이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신호 전달 상황일 때는 이 글루타메이트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휴직일 때도 글루타메이트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시냅스 전후 뉴런에 이만큼의 칼슘이 벌써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흥분기에 이만큼 벌써 있었고 원래는 이게 안 들어와 있어 상황이어야 되는데 그 휴직이랑 흥분기에 이렇게 칼슘 이온 농도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가 않아요. 정상인이었으면 얘가 거의 없는 상태였다가 이만큼 늘어났으니까 이렇게 신호 전달이 쫙 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하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노이즈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칼슘 이온은 세포 독성 물질로 작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은 평상시에도 이렇게 칼슘 이온들이 글루타메이트가 방출되어 있는 상태라기 때문에 칼슘 이온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아예 이렇게 시냅스 후 뉴런이 죽어버린 상황이 되기도 하죠. 그러면 아예 시그널이 디텍티드, 절대 시그널이 전달되지 않는 상황에 가기도 합니다. 메만틴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은 이렇게 조금 나와 있는 상태일 때 이 세포 그 시냅스 갭 사이에 조금 나와 있는 상태일 때는 이 칼슘 채널이 열리지 않게 해서 이게 들어와서 존재하지 않게 도와주고요. 그 휴지기 상태일 때, 흥분기 상태여서 글루타메이트가 과량 분비되었을 때는 이 여기서 그 메만틴이 빠져나와 열려서 이 채널을 칼슘 채널을 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상태에 예를 들어서 알츠하이머 환자가 평상시에도 뭐 칼슘이 5, 10 이렇게 정도였다고 하면은 정상 상태에는 0, 뭐 0 거의 0은 아니겠지. 2, 8 이렇게 여기는 지금 6이나 차이 나는데 여기는 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죠. 이건 차이가 조금밖에 나지 않으면 노이즈가 발생되는 거고 차이가 많이 되려면 정상세포 그리고 늘 이렇게 전후 세포에 칼슘 위험이 존재하면 이렇게 뉴런이 아예 파괴돼 버릴 수도 있다. 그럼 메만틴의 작용은 요 평상시에는 휴지기에는 이게 칼슘 채널이 열리지 않게 해서 이 칼슘 이온이 여기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도네페질 제제를 쓰다가 심화됐을 때 메만틴을 병용 투여하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